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CBS 아침 뉴스 임미연입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 50여 구를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 해병대원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결함 논란을 빚은 수리온을 개조한 기종이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 낙태 인증과 막말 조롱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이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0여 구를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황명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 50에서 55구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가 복수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송환 날짜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오는 27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 지난 2007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송환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성조지는 미군이 유해가 담긴 상자를 전달받으면 항공편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나 하와이 미군기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 유해를 넘겨받을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에 대기해 놓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유해 송환은 북미 양국이 추진해온 200여 구 송환의 1차분 성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해 송환을 북미 정상회담 성과로 부각하며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쟁 중 북한에서 숨진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를 이미 돌려보냈거나 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5일 북미 장성급 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에서 숨진 미군 유해 5,300여 구에 대한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노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해 김 지사의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드루킹 측근인 도무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2016년 총선 직전에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모은 5천만 원이 노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박상용 특검부입니다. 관련 혐의는 2016년경 드루킹과 공모하여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 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5천만 원이 노 대표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는데 바로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노회찬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조만간 소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김 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지난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 다시 돌려준 바 있습니다. 특검의 정치권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 해병대원 5명이 숨졌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그동안 결함 논란이 일었던 수리온을 개조한 기종으로 확인돼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포항 CBS 문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등 6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병대 특성에 맞게 개조한 마리논 2호기. 해병대는 지난 1월 2대의 마리논 헬기를 인수해 운영해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입니다. 올 1월에 인수했고 수리온 헬기를 개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해병대 실정에 맞게 개조를 한 거고, 이제 저희 해병대 주 임무가 상륙작전이다 보니까 상륙작전 투입, 전략도서 방어, 비군사 인도주의 작전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온 헬기는 그동안 안전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2015년에는 엔진 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3차례나 비상 착륙하거나 추락했고, 2014년에는 프로펠러와 전선 절단기가 충돌해 엔진이 정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헬기 8대의 동체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견돼 20일간 모든 헬기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리온이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방사청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의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온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군 당국은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문석준입니다.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은 오전에 다른 원생들과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7시간 만에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짜 낙태 인증과 천주교 성체에 대한 모독, 문재인 대통령 막말 조롱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폐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낙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태아를 난도질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구글에서 퍼온 사진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본문과 댓글에 낙태를 희화화하는 저질스러운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워마드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보다 3일 전에는 한 워마드 회원이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이를 모독하는 낙서를 하고 불태운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되곤 하는데 당장 천주교에서 모든 종교인들에게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줬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해화역에서 열린 여성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구호도 나왔습니다. 재기해는 5년 전 투신 사망한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씨를 비꼬는 은어로 문 대통령에게 투신하라는 막말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저희 집회에서 말하는 제기해는 사전적 의미의 제기해로 문제를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워마드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워마드에 문 대통령의 나치 합성 사진이 올라오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여권이 합승한 6월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경제 문제로 코너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강력 반발하고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경제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당정회의를 한 데 이어 경제정책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 것도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들이 논의됐고, 정부는 당이 요구한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에 있던 당주최 토론회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도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규제를 최소화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 혁신 5법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입법 발의한 규제 혁신 5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버틸 경우 이 역시 쉽지 않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입법연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정부의 압박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도 내놨습니다. 저는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가맹점에서 쓸 때는 높이 받고 백화점에서 쓸 때는 낮게 받는. 금융위원회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찾고 있는데 연말쯤 구체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는 최저임금의 불똥이 업계로 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때마다 민간 기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기존 처방에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의 수수료 1% 이하 발언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카드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입니다. 1%라고 하면 원가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인데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원가 이하로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수수료 인하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해 업계가 수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업계까지 아우르며 최저임금의 후폭풍에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줄곧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쟁점을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때부터 최저임금안이 확정된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업종별로 수익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자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는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지만 다른 업종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인 미만 업종별 차등이 반대로 부결이 된 상태에서 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기로. 편의점 업주들도 도시와 시골 편의점의 수익이 다르고 물가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도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를 만들어 결국 돈으로 노동자 등급을 나눌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이것을 최저임금을 깎아서 사업주의 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 업종별 매출이나 임금 실태 등 통계나 기초자료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예멘 사람들처럼 70년 전 제주에는 4.3 사건을 피해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무장대와 토벌대 모두에게 쫓겨서 일본에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던 한 노인을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흰머리가 지긋한 93살의 강영일 할아버지가 고향집과 홀어머니를 뒤로한 채 일본행 밀항선에 올랐던 건 1948년 4월. 4.3 사건 발생 후 무장대의 회유 협박과 군경 토벌대의 총살 위험 때문에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 하나 받아가지고 한 10만 원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일본에서의 생활은 한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 때문에 녹록치 않았습니다. 참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강할아버지는 최근 이슬람 혐오를 기반으로 예멘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고향을 강제로 떠나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남인이 괜히 저리를 냈거든. 살기 위해서 어디 저기 나라 버리고 자기 집 버리고 남인 하면서 어디 세상이니 말이야. 제주 4.3 당시 강할아버지처럼 일본으로 떠난 이들은 최소 5,000명에서 10,000명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내전을 피해 제주로 온 18살 예멘 난민 H군을 비롯한 480명은 제주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상현입니다. 세계 6위의 항만 메가포트로까지 불리는 부산신항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물동량 운송 마비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부산 CBS 조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신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물동량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트레일러 차량 충돌 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컨테이너 물동량 운송을 5시간 정도 마비시켰습니다. 부산신항 하루 처리 물동량인 5만 4천여 개의 컨테이너 가운데 30-40%인 2만여 개의 발이 묶였습니다. 문제는 신항 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컨테이너 물동량 운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인 PSA 장원호 상무의 말입니다. 한진 쪽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막혀버리면 이제 끝장이 이쪽 다리 저 뒤까지는 밀려버리거든요. 대책 방안이 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부산신항에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사망사고 8건, 대형사고 54건, 기타 사고 25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인근 도로를 차단하면서 물동량 수송은 올스톱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만큼 사고 역시 증가하지만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김재일 소장의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고 트레일러 운전자들 안전 불감증인데 운송 시간에 쫓기는 컨테이너의 과속 운전과 컨테이너에 맞지 않는 도로와 신호체계 등이 사고를 부르고 컨테이너 운송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과속을 줄일 수 있는 도로체계 개선과 사고가 나더라도 운송에 물꼬를 터주는 유연성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조순영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갑질 파문처럼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경우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영 참여 주주권은 보류됐습니다. 구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오너 일가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는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한항공 경영진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단계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어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전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 사유를 충실히 공시해 다른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횡령이나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공개 소환을 발송하고 의결권 행사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류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경영계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공적 연금 강화 국민행동 구창호 사무국장입니다. 이사든 감사든 참여해서 좀 바꾸려는 노력들을 해야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정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타이완군의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의 환구시 보는 중국군이 현지 시간 18일 오전 8시부터 23일까지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제 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구축함 등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해 대규모 실전 사격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중국군의 이번 대규모 실전 훈련은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과 벤폴드가 타이완 해협을 11년 만에 통과한 뒤의 훈련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림팩 훈련에서
중국군 초청을 취소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림팩은 미군이 주관하고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7개 환태평양 국가 해군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중국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초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초청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타이완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날로 거세지자 미국산 최신의 공격용 헬기인 가디언 헬기 30대로 구성된 부대를 창설하고 혹시 모를 중국군의 타이완 상륙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앞으로 최선의 길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노동시장은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경기 전망에 대한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어제 오후 도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0%, 무역 총액의 40%를 차지하며 6억 명의 인구가 속한 세계 최대급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올해 자선단체 기부액을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300억 원으로 책정해 발표했습니다. 버핏은 성명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누적 총액은 현재 시장 가치로 따지면 약 467억 달러,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의 계열사 내부 거래 가운데 90% 이상이 수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일가가 있는 52개 그룹 97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 거래액 161조 4,318억 원 가운데 수의 계약이 93.7%에 달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 외교 활동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중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현재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간밤에도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은 열대야 현상으로 특히 더 기온이 높았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 33도를 웃돌겠고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해서는 4도에서 7도가량이 높고 밤에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폭염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 서울 지방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부산이 32도, 속초 34도, 춘천과 대전 35도, 광주 36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8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